여러분, 만약 내가 죽어라 뒷바라지에서 출세시킨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딴 여자 손을 잡고 나타나 내년은 이제 쓸모없으니 꺼져라 하고 뺨을 때린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여기 기생에게 눈이 멀어 산채로 버려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조선을 뒤흔든 조강지처에 소름 돋는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팔도에 이런 고생이 또 있을까요? 주인공 정화는 남편 박진사의 과거 공부 뒷바라지를 위해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남의 집 빨래며 바느질이며 굳은 일은 마다치 않고 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뜨고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겨우 등불 앞에 쓰러지듯 앉는 것이 정화의 하루였습니다. 손가락은 마디마디가 뒤틀려 굳은 살이 박였고 겨울철 찬물에 헹군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지요. 그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쌓여 이제는 아픈지도 모를 만큼 감각이 무뎌진 지 오래였습니다. 동네 안악들은 혀를 차며 수군댔습니다. 저댁 마나님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러다 몸이 먼저 쓰러지겠구먼. 그 말이 정화의 귀에 들어갔어도 그녀는 그저 수줍게 웃고 말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급제만 한다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기운을 내셔요. 이번에 급제만 하시면 우리 형편도 풀리지 않겠습니까? 한양 가는 노잣돈도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놓을 테니 부디 건강만 챙기세요. 정화가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는 보리밥 사발을 보며 박진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으니 저리 가거라. 내 손에서 나는 이 비린내 때문에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숨소리도 좀 죽여라. 내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귀가 얼마나 어지럽냐. 정화는 무안함에 얼른 손을 치마폭에 감추고 숨조차 참은 채 살금살금 방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의 책값을 마련하려 금쪽 같은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았던 그녀였건만 밥상을 차려드리러 들어갔다가 핀잔을 듣고 쫓겨 나오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행여 남편의 눈에 눈물이라도 띄면 또 어떤 꾸지람이 날아올까 싶어 정화는 앞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치맛자락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남편의 눈에 정화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뿐이었지요. 그러나 정화는 오늘도 내일을 믿었습니다. 급제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분명 달라지리라고.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박진사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원님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소식이 전해지던 날 정화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안도의 눈물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채 그저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손을 모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서방님도 고생 끝이고 나도 고생 끝이구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남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사흘 밤낮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정성을 다해 차린 밥상, 공들여 개켜둔 남편의 옷가지들, 그리고 처음으로 입어보는 새 치마 저고리 한 벌. 정화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금이환영한 박진사의 곁에는 정화가 아닌 비단옷을 휘감은 표독스러운 여인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정화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곱게 단장한 그 여인은 박진사의 팔에 나풀나풀 매달려 있었고 박진사는 정화를 보고도 못 본 채 시선을 거두어 버렸습니다. 서방님. 이분이 누구신지요? 정화의 떨리는 물음에 박진사는 차가운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내리더니 내뱉었습니다. 누구긴 누구냐?
내 앞길을 열어줄 판서댁 수양딸, 이 댁의 진짜 안주인이시다. 내년처럼 천한 냄새 나는 여자가 어찌 감히 내 곁에 서려 하느냐? 썩 물러서지 못할까? 정화의 귓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무릎이 저도 모르게 떨렸지요. 옆에 있던 최 씨 부인은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눈썹을 잔뜩 찌푸리고는 정화에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어머나 진사님. 저 거지는 또 누구예요? 설마 이 여자가 당신이 말한 그 노비인가요? 아휴 더러워라. 제가 냄새를 못 맡겠네요. 당장 치워버리세요. 어쩜 저런 걸 아직도 데리고 있었대요? 박진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망설임 없이 정화의 짐짝을 마당에 내던졌습니다. 10년 세월 정화의 전부였던 것들이 흙바닥 위에 흩어졌습니다. 여봐라. 이 여인을 당장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오너라. 다시는 이 고을 근처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 만약 얼씬거리다 눈에 띄는 날에는 그날로 관가에 넘길 것이다. 서방님. 제가 서방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머리카락도 팔고 손이 닳도록 빨래하고 밥도 굶으며 버텼는데 이러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서방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서방님. 정화가 통곡하며 박진사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붙잡았지만 박진사는 혐오스럽다는 듯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가차없이 그녀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정화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뒤통수에서 쨍하는 소리가 나고 눈앞이 잠시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쓰러진 채 올려다본 하늘은 너무도 청명하고 무심했습니다. 박진사와 최 씨는 키득거리며 비웃음을 흘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마당에는 흩어진 짐짝과 정화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조차 고개를 돌렸지요. 정화는 피 맺힌 손으로 흙바닥을 짚으며 홀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이 먼지 쌓인 땅바닥 위로 뚝뚝 떨어질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깊은 산속 벼랑 아래로 끌려갔습니다. 수아들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무감각한 얼굴로 정화의 팔을 틀어쥔 채 산길을 올랐지요.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정화의 젖은 옷자락은 돌부리에 찢기고 지늘게 뒤덮였습니다. 발이 걸려 넘어져도 수아들은 일으켜 세우는 법 없이 그냥 끌고 갔습니다. 짐승도 이보다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수아들은 낭떠러지 끝에 다다르자 아무 거리낌도 없이 정화를 벼랑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발이 허공을 차는 순간 정화는 자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뭇가지가 살을 긁고 돌부리가 등짝을 쳤지만 비명을 지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10년의 세월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던 새벽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팔던 날 보리밥 사발을 두 손으로 건네던 순간들이 그리고 발로 가슴팍을 걷어차던 남편의 얼굴이 내가 죽어서라도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정화는 죽음을 직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그 말을 뱉었습니다. 저주도 원망도 울음도 아닌 오직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숨줄은 질겼습니다. 하늘이 아직 그녀를 거두지 않은 것일까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빗소리가 처음으로 귓가에 들려왔을 때 정화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억지로 눈을 떠보니 흐릿한 시야 너머 머리맡에
웬 노승한 분이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흰 눈썹 아래 깊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호수처럼 잔잔하고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지요. 허? 한이 서린 눈빛이구나. 죽고 싶으냐 아니면 살아서 그 한을 풀고 싶으냐? 노승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빗소리를 뚫고 또렷이 들렸습니다. 정화는 온몸이 쑤시고 입술이 터졌음에도 눈물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이 떨리고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정화는 기어코 노승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마가 차가운 땅바닥에 닿았습니다. 스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아직 죽을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자의 얼굴이 보이고 귀를 막으면 그자의 비웃음이 들립니다. 제 손으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그 권세며 재물이며 명예며 낱낱이 뺏어버릴 수만 있다면 악귀가 되어도 좋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부디 저에게 그 기회 하나만 주십시오.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의지였습니다. 노승은 한참 동안 말없이 정화를 내려다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측은함도 경계도 무언가 오래 기다려온 자의 안도감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허? 이 산에 떨어진 목숨이 한둘이 아니었건만 그 눈빛은 내가 처음이구나. 노승은 품속에서 천천히 두 가지를 꺼내 정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는 표지가 닳고 닳아 글자도 알아보기 힘든 기묘한 책 한 권이었고 다른 하나는 금이 간 자리를 오칠로 때운 낡은 호리병이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서 무언가 살아 숨쉬는 것만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과 재물을 부르는 기술이다. 그러나 공짜는 없는 법. 5년이다. 5년 동안 너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다시 태어나거라. 울고 싶어도 참고 쓰러지고 싶어도 버티고 포기하고 싶을 때야말로 한 발 더 내딛어야 한다. 그때가 되면 내가 눈물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이자로 쳐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단 한 가지 명심하여라. 노승은 정화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복수는 칼이다. 쓰는 자가 다치지 않으려면 절대로 감정에 손을 떨어서는 아니 된다. 스님 밑에서 보낸 5년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수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습니다. 봄이 와도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겨울이 와도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화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해서 별이 지고 나서야 끝이 났지요. 처음 1년은 오직 몸을 만드는 데 바쳤습니다. 노승은 정화에게 쌀 한 톨도 공짜로 주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직접 나무를 뜯어와야 밥을 지을 수 있었고 장작을 패지 않으면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는 것도 스스로 해야 했습니다. 노승은 그저 멀찍이서 바라볼 뿐이었지요.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정화가 이를 갈며 묻자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이 일으켜 세워준 몸은 또 넘어진다. 스스로 일어선 몸은 어지간해서는 쓰러지지 않는 법이다. 두 번째 해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승이 건넨 책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어내는 법, 목소리의 떨림으로 욕망을 가늠하는 법, 말 속에 감춰진 뜻을 낚아채는 법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책을 펼쳐놓고 먹었습니다. 호리병 안에 담긴 재물의 이치는 더욱 오묘했습니다. 돈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서 막히고 어느 곳에 고이는지를 물의 흐름처럼 꿰뚫어 보는 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책을 덮고 싶었지요. 그럴 때마다 정화는 눈을 감고 박진사의 발이 자신의 가슴팍을 걷어차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손이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3년째 되던 해겨울, 노승이 처음으로 정화를 칭찬했습니다. 내 눈이 달라졌구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4년째에는 장터에 몰래 내려가 상인들 틈에 섞여 사람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5년째에는 직접 소규모 거래를 성사시키며 실전을 쌓았지요. 거래가 끝나고 산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화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빨래로 갈라터졌던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이미 무엇이든 움켜쥘 준비가 된 손이었지요. 정화의 눈빛은 5년 전의 순박함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서늘하고 예리해졌습니다. 울음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날이 선 고요함이 들어찼습니다. 사람을 보면 이제 그녀는 저절로 읽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느 곳을 건드리면 무너지는지. 이제 내려가거라. 너의 때가 왔다. 5년이 차던 날 아침, 노승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5년 전 벼랑 아래에서 그녀는 이미 울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움직임뿐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정화는 지체 없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한 일은 얼굴을 얇은 비단 가리개로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라는 이름도 그 얼굴도 그 지난 세월도 모두 산속에 묻어두었습니다. 한양에서 그녀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채 2해가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인 월영상단이 세상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시작은 작았습니다. 포목 몇 필, 약재 한 짐이었지요. 하지만 정화는 달랐습니다. 거래처 상인의 눈빛만 보아도 그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어느 물길이 막혀 있고 어느 곳에서 돈이 고여 썩어가는지를 귀신처럼 집어냈습니다. 한 번 잡은 거래는 절대 놓치지 않았고 한 번 읽은 사람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월영 상단과 손을 잡으면 흥하고 등을 돌리면 망한다는 말이 장터마다 돌았지요. 사람들은 그녀를 월영 행수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습니다. 비단 가리개 너머 그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는 그녀가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라 했고 누구는 어느 상단에서 도망쳐 나온 천재 상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문도 진실에는 닿지 못했습니다. 월영 행수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박진사를 무너뜨릴 불꽃만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 불꽃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고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는 가장 뜨겁고 가장 위험한 종류의 불이었습니다. 그 무렵 박진사와 최 씨 부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박진사는 원님 자리에 앉아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걷어가는 것이 법도를 훌쩍 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러 관할을 찾아온 백성들은 오히려 곤장을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박진사의 눈에 백성은 그저 쥐어짜면 나오는 무언가에 불과했지요. 그렇게 모은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여야 했건만 이상하게도 고가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비단이 새로 들어왔다 하면 필히 단위로 사들였고 장신구 하나를 고르는데 나흘을 쓰는 것도 예사였습니다. 잔치를 열 때는 고을 전체가 들썩일 만큼 상을 차렸고 마음에 들지 않는 하인은
그날로 쫓아내고 새 사람을 들였습니다. 박진사가 조심스럽게 씀씀이를 줄여보자 했다가 며칠 동안 밥상을 차려주지 않는 봉변을 당한 뒤로는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판서댁 수양딸을 건드렸다가는 내 자리가 위태롭다. 박진사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최 씨 부인의 비위를 맞추느라 굽실거렸습니다. 권세를 잡으려고 선택한 여자였건만 이제는 그 여자가 박진사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그토록 위세를 부리던 박진사가 안채에서는 최 씨 부인의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꼴이었지요. 하늘이 내린 벌인지는 몰라도 박진사의 얼굴에는 부임하던 날의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한양에서 온 월영 상단이 어마어마한 투자처를 찾고 있다더군요. 거기에 돈을 넣기만 하면 10배로 불려준대요. 고을 원님들 사이에서도 벌써 줄을 서고 있다던데 우리가 늦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최 씨 부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박진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10배라니 세상에 그런 장사가 어디 있겠느냐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월영 상단이라는 이름은 박진사도 들어본 바가 있었습니다. 한양 바닥에서 귀신처럼 돈을 끌어모은다는 그 상단, 손을 잡으면 흥하고 등을 돌리면 망한다는 소문이 파다한 그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눈앞에서 최 씨 부인이 졸라대고 있으니 마다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인 박진사는 곧바로 월영 상단의 행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 행수가 자기가 발로 걷어차고 산속 벼랑 아래로 내버렸던 아내 정화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요. 드디어 대면의 날이 왔습니다. 박진사는 아침부터 관복을 꼼꼼히 차려입고 의관을 정제했습니다. 상단 행수 앞이라도 자신이 원님임을 잊지 않게 하려는 심산이었지요.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아 기다리던 박진사는 정화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등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 촛불에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걸음 하나하나에서 흐트러짐이 없었고 방 안에 들어서는 것만으로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향내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얼굴은 얇은 비단 가리개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너머로 느껴지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진사는 난생 처음으로 상단 행수 앞에서 기가 눌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입이 선뜻 열리지 않았지요. 아이고, 행수 어른. 저희 고을에 이렇게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허허, 소문으로만 듣던 월영 행수를 이렇게 뵙게 되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그래, 그 큰 수익을 낸다는 사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박진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공손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리개 너머 그 눈은 박진사를 처음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의 손버릇을, 이 남자의 발버릇을, 이 남자가 어떤 순간에 무너지는지를 속속들이 아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나긋했습니다. 물결 하나 없는 호수처럼. 나란일하시는 분이라 역시 안목이 높으시군요. 이번 사업은 간단합니다. 사재기를 통해 비단과 쌀값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제가 읽고 있으니 적절한 때에 사들이고 적절한 때에 풀면 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앉아 수익만 거두시면 되지요. 정화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덧붙였습니다. 다만 판돈이 좀 커야 하는데 감당하시겠습니까? 박진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 사람은 반드시 손을 뻗습니다. 정화는 5년 동안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사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월영 행수를 만나고 돌아온 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10배로 불어난 재물이 보였고 귀를 막아도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탐욕이란 한번 불이 붙으면 끄기가 어렵습니다. 박진사는 날이 밝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판을 튕겼습니다. 관아의 공금은 기본이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하는 것쯤은 박진사에게 식은 죽먹기였지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담 문서도 꺼냈습니다. 선대에서 피땀 흘려 일군 논밭이었지만 박진사의 눈에는 그저 투자 미천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당을 잡히는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인의 폐물 함까지 열었지요. 비녀며 놀이개며 귀한 옥반지며 손에 잡히는 것은 모조리 긁어모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건 친정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고요. 잠깐만 참으시오. 이번 한 번만 참으면 그것의 10배, 100배로 돌아온단 말이오. 그때 가서 더 좋은 것으로 사드리리다. 박진사는 최 씨 부인을 달래다 못해 반쯤 윽박질러 폐물을 챙겼습니다. 판서댁 수양딸 앞에서도 굽실거리던 박진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눈이 뒤집혀 있었던 것이지요. 월영 상단을 다시 찾아간 날 박진사의 손에는 두툼한 문서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내밀며 목소리까지 들떠 있었습니다. 행수 어른, 여기 제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공금이며 전답이며 폐물이며 남김없이 긁어 모았으니 이제 전 조선 제1의 부자가 되는 거 맞지요? 이러면 나중에 한양에 큰 집도 하나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행수 어른과 같은 동네에서 살면 더없이 좋겠는데요. 허허. 박진사는 웃었습니다. 마음껏 한껏 들뜬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 웃음이 될 줄도 모른 채 정화는 박진사가 건넨 문서를 천천히 펼쳐 한 장 한 장 확인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손으로 장부를 짚어 내려가며 숫자를 확인하는 그 눈빛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았습니다. 공금, 전답, 폐물. 박진사가 가진 것의 마지막 한 푼까지 이 문서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문서를 가지런히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사를 바라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진사님. 곧 온 세상이 진사님의 이름으로 떠들썩해질 테니까요. 그것은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파멸의 선고였습니다. 박진사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말처럼 느껴졌는지 더 크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그가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화가 5년을 움직이며 모은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가 원님 자리에 앉아 저질러온 온갖 비리의 증거들, 공금 횡령의 장부,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백성들의 진술, 세금을 제 뱃속에 채워 넣은 기록들이 낱낱이 정리되어 사정기관의 손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박진사가 투자랍시고 넘긴 돈은 이미 정화의 손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 있었지요. 그 돈은 원래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축제의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비단 가리개를 살며시 들어올리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 멀리 관아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 박진사는 지금쯤 최 씨 부인에게 곧 부자가 될 것이라고 떠벌리고 있겠지요. 정화는 그 지붕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되고 깊은 강물 같은 감정이 가슴 안쪽을 천천히 흘렀습니다. 서방님. 정화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박진사의 생일날 관아는 아침부터 떠들썩했습니다. 마당에는 색색의 천이 늘어졌고 부엌에서는 기름 냄새와 고깃국 냄새가 뒤섞여 골목밖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악공들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흥겨운 가락을 뽑아냈고 인근 고을에서 불려온 기생들은 치맛자락을 나풀거리며 손님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이제 곧 거부가 된다는 망상에 단단히 빠진 박진사는 없는 돈을 탈탈 털어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빚을 내서 차린 상차림이었지만 그것이 빚인지도 잊은 듯 박진사의 얼굴은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지요. 술잔을 들 때마다 목소리가 커졌고 웃음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최 씨 부인 또한 잔치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상석에 버티고 앉아 콧대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비녀를 가득 꽂았고 귀한 옥 놀이개를 여러 겹 늘어뜨렸습니다. 찾아온 손님마다 아래 위로 훑어보며 자신의 치장과 비교하는 눈빛이 역력했지요. 자신이 내어준 폐물이 투자금으로 들어간 것도 잊었는지 아니면 곧 10배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이미 취했는지 오늘따라 유독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오늘 월영 행수께서 큰 수익금을 들고 오기로 하셨소. 이제 우리는 대궐 같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오. 한양 북촌에 집을 하나 봐두었는데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거기다 연못도 파고 정자도 세울 생각이요. 허허. 박진사는 자리에 앉은 손님들을 둘러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손님들은 반은 부러운 듯, 반은 믿지 못하는 듯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진사는 그런 눈치도 읽지 못하고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잔치 마당의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지요. 흰 비단으로 감싼 가마 한 대가 천천히 마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의 발걸음은 조용하고 절도가 있었습니다. 가마 주위로는 월영 상단의 복장을 갖춰 입은 수행원들이 좌우로 늘어섰습니다. 마당의 악공들이 하나둘 가락을 멈추었고 기생들도 소매를 내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진사는 술잔을 손에 든 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것도 체면 없다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이고, 행수 어른.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직접 오시다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내 돈. 아니, 수익금은 가져오셨습니까? 허허, 오늘 같은 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진사는 굽실거리며 가마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도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시선을 모았습니다. 최 씨 부인도 부채질을 멈추고 목을 빼었지요. 가마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먼저 비단신 한 짝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는 걸음으로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옷자락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쓰던 비단 가리개가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박진사는 반갑게 웃으며 그녀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서 웃음이 지워졌습니다. 아니, 지워진 것이 아니라 굳어버렸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얼어붙었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손가락 사이에서 힘없이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고요해진 마당에 울려 퍼졌지만 박진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리가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정화 아니냐? 그 이름이 마당에 떨어지는 순간 잔치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그 여인에게로 쏠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최 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채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정화는 박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떨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수백 번 머릿속에서 되새겨온 사람처럼.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진사님? 그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였습니다. 정화는 서슬 퍼런 눈빛으로 박진사를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급하게 웃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5년의 세월이 담긴 눈으로 천천히 또렷하게 박진사를 내려다보았지요. 잔치에 모인 고을 사람들의 시선이 숨소리마저 삼키며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악공도 기생도 손님도 모두 그 자리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5년 만에 뵙습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5년의 산속 수련도, 5년의 칼날 같은 기다림도, 그리고 벼랑 아래로 떨어지던 그날 밤의 빗소리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간 백성들 고열짜내고 조강지쳐버린 죄를 짓고도 발 뻗고 잘 주무셨습니까? 잔치도 참 거하게 차리셨군요. 마지막 잔치이니 그럴만도 하지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당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박진사의 낯빛이 붉은색에서 흰색으로, 흰색에서 다시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노인지 공포인지는 박진사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인연이 어디서 감히. 여봐라, 이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라. 썩 끌어내지 못할까? 박진사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목소리 하나에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포졸들은 눈을 피하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잔치 마당의 바깥쪽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키는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화의 뒤로 암행어사의 마패를 높이 든 수행원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마패가 햇살 아래 번쩍이는 순간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술렁임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화가 그동안 모아온 박진사의 비리 장부, 공금 횡령의 증거, 억울한 백성들의 진술이 이미 조정에 넘겨진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수 모으고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정리한 증거들이었습니다. 5년의 시간이 이 한순간을 위해 쌓아온 것이었지요. 박진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얼굴로 정화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요. 평소 같으면 아랫사람을 향해 뻗던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정화는 최 씨 부인의 손목을 낚아채 단번에 비틀어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나뒹굴며 비녀 하나가 머리에서 빠져 마당 바닥을 굴렀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은 최 씨 부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코를 틀어막으며 자신을 거지라 불렀던 그 여자를, 비단옷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공들여 올린 머리가 흐트러진 그 모습을 정화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마당의 끝까지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년이 그토록 탐냈던 내 남편, 그리고 이 집구석, 어디 평생 가져보거라. 갖고 싶었으면 끝까지 가졌어야지. 정화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한 그 돈은 이미 한 푼도 남지 않았다. 내가 내어준 폐물도, 내 서방이 긁어모은 공금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전답도 모두 내 손을 거쳐갔다. 그리고 내 놈들이 저당 잡힌 이 집과 이 땅, 지금 이 순간부터 모두 내 것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암행어사의 수행원들이 박진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진사는 두 손을 내저으며 소리를 질렀지만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잔치 손님들은 뒤로 물러섰고 호화롭게 차려진 상들 위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와 고깃국 냄새만이 허공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등을 꼿꼿이 세운 채 5년 전 차가운 흙바닥에 나뒹굴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관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외침이 마당을 가르는 순간 잔치의 흥겨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색색의 천이 늘어진 마당이 순식간에 포졸들로 가득 찼습니다. 악공들은 악기를 내던지고 담장 밖으로 달아났고 기생들은 치맛자락을 끌어안은 제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잔치 손님들은 우왕좌왕 길을 찾다 서로 부딪혔지요. 박진사의 관복이 포졸들의 손에 찢겨나갔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원님의 관복이었습니다. 부임하던 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고 또 다듬던 그 관복이 이제는 마당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무거운 칼이 박진사의 목에 씌워지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는 5년 전 정화가 벼랑 아래로 떨어지며 지르지 못했던 비명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리에 가득 꽂았던 비녀들이 하나씩 뽑혀나갔습니다. 귀한 옥 놀이개도 손가락마다 끼었던 반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화려하게 단장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먼지 묻은 옷만이 남았지요. 판서댁 수양딸이라는 위세도 원님 마님이라는 자리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지만 포졸들은 그녀를 가차없이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화려한 잔치가 벌어지던 관아의 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습니다. 그리고 박진사가 진흙탕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쓴 채로 무릎으로 그리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정화의 치맛자락을 향해 기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성들 앞에서 위세를 부리던 그 몸이 지금은 마당 바닥에 진흙을 온몸으로 묻혀가며 여인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화야. 아니, 부인. 내가 잘못했소. 내가 크게 잘못했단 말이오. 부인을 알아보지 못한 이 죄인을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달란 말이오. 내 이놈의 눈을 파버리겠소. 부인.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물과 콧물이 뒤섞였습니다. 박진사의 손이 정화의 치맛자락을 간신히 잡았습니다. 정화는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그녀가 이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통곡하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어떤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던가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혐오스럽다는 듯 일그러진 얼굴로 가차없이 발을 들어 올렸지요. 정화는 지금 그와 똑같은 눈빛으로 박진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고요하고 한 점의 동요도 없는 눈빛으로. 서방님께서 그러셨지요? 정화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 내 손에서 비린내가 난다고. 내 몸에서 천한 냄새가 난다고. 그 냄새가 싫어서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지요. 정화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치맛자락을 잡은 박진사의 손을 발로 떼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당신 몸에서 날 냄새는 썩은 곰팡이와 죄수들의 악취뿐일 것입니다. 평생 감옥에서 그 냄새나 맡으며 사셔요. 그것이 서방님께서 스스로 고르신 삶이니 달게 받으십시오. 말을 마친 정화는 조용히 치맛자락을 거두었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다는 듯, 더 이상 낭비할 말이 없다는 듯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박진사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소리, 한 번만 봐달라는 소리, 정화를 부르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은 곧게 세워져 있었고 걸음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처음부터 이 문을 향해 걸어온 사람처럼. 관아의 대문 밖으로 소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세금을 뜯겼던 농부도, 곤장을 맞고 쫓겨났던 상인도, 박진사의 횡포에 눈물을 삼켰던 안악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화가 대문을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누군가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 한마디가 터지자마자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환호성이 뒤따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치는 안악도 있었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는 농부도 있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의 함성이 관아의 담장을 넘어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정화는 그 함성 속을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전 산속 벼랑 아래에서 처음 눈을 떴던 그날 밤부터 꺼지지 않고 타오르던 불꽃 하나가 그제야 비로소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화는 드디어 자신의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는 공금 횡령과 조강지처 유기죄로 평생을 유배지에서 가시울타리에 갇혀 지내는 위리안치 형을 받았습니다. 차디찬 유배지의 바람은 그의 오만했던 기계를 하나씩 꺾어 놓았고
한때 권세를 믿고 호령하던 목소리는 이제 허름한 초가 안에서 신음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때 위세를 떨치던 최 씨 부인은 전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을을 떠돌며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지요. 곱디고 온 비단 치마 대신 남루한 누더기를 걸치고 진수성찬 대신 냉랭한 눈길과 찬밥 한 덩이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길에서 그들을 볼 때마다 침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조강지쳐버리고 잘 되는 놈 하나 없다더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 보지. 쯧쯧. 하늘의 이치는 결코 사람을 속이지 않는 법이라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굽어보는 눈은 어느 하나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면 정화는 자신이 모은 막대한 재산을 자신처럼 억울하게 버림받은 여인들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녀는 눈물로 지새운 밤들을 기억했기에 지금 눈물 흘리는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에게는 다시 일어설 터전을 마련해 주었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과 희망의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세운 정화상단은 조선에서 가장 덕망 높은 상단으로 이름을 떨쳤고 정화는 고을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받으며 평온하고 풍요로운 여생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 석자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먼 훗날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머니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비록 고생의 흔적으로 투박했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고운 마음씨를 담고 있었기에 세상 그 무엇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모진 세월이 새긴 주름 하나하나는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발자취였고 동시에 수많은 이들의 삶을 어루만진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고생 끝에 피어난 꽃이 가장 향기롭듯 정화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조강지처는 불화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함께 고생하며 먹고 자란 아내는 절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면 결국 그 피눈물은 독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지금 내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